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 보도가 여전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늘 총리실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좀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종 결정은 이낙연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데도 다 그만한 좀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선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이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내린 뒤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일로를 달려왔고요. 예.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이 지소미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부보호 협정까지도 파기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양국 관계가 형성됐는데 예. 바로 일왕 즉위식에 우리 국무총리가 간다는 것은 이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일단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우리 일본 이번에 특사 자격으로 가시는 우리 이낙연 총리는 기자 시절 때 일본 특파원 도쿄 생활을 특파원이었죠. 해서 예. 일본어에 또 능통하고 해서 지일파로 대표적으로 사실은 특사로 꼽혀왔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보면 또 한일 의원연맹의 의원 시절에는 수석 부회장 수석부회장까지 역임을 해서 예. 누구보다도 적임자가 아닌가.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데서 일단 제동을 걸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저는 총리가 가는 것이 적임자로 이렇게 이 배경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한일 관계는 풀어야 되고 특히나 일왕 즉위식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정부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그 한일 방일이 성공하려고 하면 이낙연 총리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바들 이낙연 총리야말로 정말 한일 관계에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그런 그 정부 내에서 또는 정부 사실 외교부 생각도 그럴 테고 전문가들 그리고 한일 관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큰 위임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는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 의회랑도 친하고 그다음에 일본 재계 지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그 양쪽에서 합리적으로 푸는 방안을 논의를 했고 그걸 대통령께 보고를 한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채택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한일 징용 판결 문제는 사실은 우리 대법원 판결은 우리 국내의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의 인권, 이 권리를 보호해야겠습니다만 앞서 이게 국제조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조약 관계로 이 문제가 이미 결정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 문제는 지금 대법원 판결처럼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서 이전에 한일 기본권 협약 때 맞았던 돈을 가지고 우리 포철도 만들고 도로공사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이게 보상을 해주자, 배상을 해주자 이런 이제 결론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 바뀐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 이낙연 총리는 그런 2005년에 우리 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의 기조, 그다음에 국제법의 기본 취지 그런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바짝 긴장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신일철이라든가 이런 일본 내에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동결하고 압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업이 만일 일본에서 또는 미국에서 압류당하고 만일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부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해법을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낙연 총리뿐 아니라 강창일 여당이면서 한일 의원연맹 의장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가 그동안 일본이랑 이야기해왔던 바들 국제조약과 또 우리 대법원 판결 문제 또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쟁점이기 때문에 한일 기본조약에 이럴 경우에 제3중재위원회를 열어서 제3중재에 맡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면 오히려 최근에는 개인의 인권 문제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양국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러면 한일 기본조약이 있는 대로 제3조정에 맡기자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빨리 풀고서 한일 간에 지금 여러 현안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큰 위임을 권한을 이낙연 총리가 갖고 가야지만이 이번에 아베 총리와의 이 면담에서도 어떤 물꼬가 틀 것 같고요. 만일 그런 거 없이 기존의 정부 입장 그대로 갖고 간다면은 아무리 이낙연 총리가 간들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예, 22일부터 24일까지 총 2박 3일 동안 가는데 아직 총리실 입장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을지는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회담을 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이 가서 회담을 하든 안 하든 예. 현재 정부의 입장이나 일본 정부 아베 총리의 입장이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가서 한 번만에 아무리 이낙연 총리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당히 진척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는 저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화를 복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좀 정상화한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좀 더 이런 만남을 지속해서 그런 타협안이나 최소한의 절충안을 찾아가는 그런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뭔가 한일 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변곡점까지는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 시작 단계에 있어서의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어제 9번째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마지막 집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최후 통첩이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당은 오히려 여전히 관제 데모일 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민들 목소리는 대개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고요. 또 입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지역, 다른 지역에서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이라든가 검찰 수사를 또 가속화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갈라진 광장, 갈라진 목소리인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검찰개혁 하나로 지금 목소리가 모아진 게 아니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혁하자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리고 지난 2년 반 정부 초기에 더구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있던 그 좋은 시절에는 뭐 하다가 지금 뒤늦게 검찰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된 이 시점에 갑자기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청 앞에서 저런 데모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도 의구심도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집회 규모로 보자면은 광화문 집회랑 비교가 안 됩니다. 차선이라든가 우리 요즘 다양한 측정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가보면 서울시에서 생활 정보라 그래서 휴대폰 접속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런 걸로도 된답니다.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민주당도 지금 아전 인수기인 것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한 말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만일 이 검찰청 앞에 집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인원수를 또 대비를 해서 비례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듣겠다든가 지금 검찰 개혁 가지고 이 쟁점을 좁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왜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국민의 뜻을 들어야 되고 특히나 이 나라가 갈라져도 지금 어느 진영이 맞느냐 이 숫자를 재는 것은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장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건 야당의 책임이 아니고 여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이고요. 대통령은 국민을 왜 통짜입니까? 통합의 통짜입니다. 그런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데모 하지 말도록 해야죠. 서로가 광화문에서도 자제하도록 요구를 하고 서초동에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정부가 풀겠다. 국회가 풀겠다. 이게 정부 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무슨 부추기듯이 서초동의 목소리는 크게 듣고 광화문 목소리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당, 특히 통합해야 될 책임 있는 대통령의 정부가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여야 정치인들의 실패, 특히 여의도 정치의 실패가 우리 국민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광화문 집회도 여론이고 저는 서초동 집회도 여론인데 집권당은 특히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오늘 아마 긴급하게 당정청 회의도 열고 어떻게 하면 여론을 반영해서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는 저는 이 정부 여당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 결과를 주목하면 되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 정치를 관제데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당이 현재의 정부를 너무 과대평가,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관제데모 하려면 9차례 걸쳐서 이 수많은 인원을 그것도 공무원 동원해서 이렇게 하려면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정부가 9차례에 걸쳐서 관제 데모를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통솔력이 전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만 예. 이 관제 데모라고 이렇게 폄하해버리면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야말로 한쪽만 얘기 듣기 때문에 이쪽 저쪽 여야를 떠나서 먼저 저는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여의도 정치를 복원시키겠다.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대규모 촛불 집회 열린 데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여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검찰 개혁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뭐 검찰 특수부 폐지하고 한쪽만 얘기 듣기 때문에 이쪽 저쪽 여야를 떠나서 먼저 저는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여의도 정치를 복원시키겠다.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대규모 촛불 집회 열린 데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여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검찰 개혁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뭐 검찰 특수부 폐지하고 명칭 변경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15일 날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 짓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소 좀 검찰 개혁 부분 어제 이제 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9번째 촛불 문화제에 있었던 것 마지막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좀 검찰 개혁에 좀 많이 힘을 싣겠다라는 좀 취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바로 그 법무부와 검찰에서 요구한 검찰 개혁안이기 때문에 그걸 국무회의에서 그 뭐랄까요? 최종 마무리를 해주겠다는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서초동 9차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온 요구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검찰 개혁 요구로 과연 이 시민들이 만족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서 검사가 잘못했을 때 지금 예. 검찰총장이 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민형사 고소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안을 누가 수사하느냐는 것이죠. 검사가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이런 모습은 저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까지 설치해야 되고 저는 이 현재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공수처를 빨리 통과시키는 그런 문제까지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최 교수님께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2년여 동안 좋은 시기에 다 놓치고요. 사실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정의당 표까지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통과시키려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국회 합의는 뭐냐면은 선거법을 먼저 하고 이걸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말씀을 좀 법안 하시는 두 개가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이제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에 묻힌 만악의 근원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이 원래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정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경찰하고밖에 없습니다. 경찰. 그래서 경찰의 인권 남용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박종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있었던 것이고 이 검찰은 물론 무소불위했구나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뭐 특수감찰관이라는 게 있었고요. 좀 제한직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복하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라든가 또 경찰의 수사권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글쎄 이게 검찰이면 뭐든 만하게 문제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더구나 수사받고 있는 수사 대상인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그것이 또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진행될 수 있을지 더 많은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나라의 국정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지 여러 의구심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무엇보다도 그 진퇴 문제, 조국 장관의 진퇴 문제부터 정리가 되고 또 수사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국민적 여론을 들어서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요. 예. 지금 갑자기 이 조국 수사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당정청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양식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안 처리에 있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즉 패스트트랙에서의 이제 네. 법안 처리,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자체 개혁안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둘 만났고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특수부 폐지 혹은 명칭 변경 이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사실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수사도 이렇게 이제 줄인다 그러고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 꽤나 권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방에 가면은 지방에도 권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웬만한 그 특수부 아니면 수사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경찰도 수준이 높고 해서 그런 뭐 특수부가 다 있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그 검찰의 판단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한 것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데 요번에 내 보니까 정경심 교수 수사하면서 상당히 그 인권에 대해서 검찰이 좋은 선례를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17시간이 조사받았다는데 절반 이상을 조서를 열람하는 데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집에도 보내주고 굉장히 좋은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주고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왔더니 압수수색도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또 하나하나 모든 건건에 대해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게 하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집에 와서 압수수색할 때 컴퓨터 가져가면 다 그냥 가져가면 속수무책으로 다 하는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이번에 보았듯이 자 거기 파일에 있는 건 우리 가족 파일이다. 그건 내 공부 파일이다. 그걸 왜 건드리냐. 그건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질 수 있답니다. 내 전화번호에 내 전화에 있는 이 휴대폰에 있는 사진도 그거 내 사생활이다. 내 사생활인데 왜 그걸 증거로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이거 지적해서 가져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사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도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는 굉장한 요령, 강력한 뭐 장관 남편이 없더라도 또 예. 엄청난 변호사가 없더라도 이번 수사를 잘 분석하면은 검찰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를 내가 아주 검찰 수사권을 피할 수 있는지 또 아프다고 이제 빨리 디스크 이런 진료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영장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많이 연구하셔서 검찰 개혁 없이도 검찰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많은 제도의 모범이 보여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원래 압수수색을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영장 그렇죠. 청구할 때 범위를 정합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저는.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이제 열 몇 시간씩 했다고 엄청나게 여자 2명만 집에 가서 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도 와 있었고 또 하나하나 따진다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흥분했거든요. 아니 가정집에 가서 말이야 온 집안을 이 잡듯이 다 뒤지느냐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동의를 받아가서 새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조사를 했다는 사실. 이거 예,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검찰도 내놓은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증거로서의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또 이제 영장을 맞습니다. 발부받아서 예. 또 증거로 또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 최근에 이 검찰 수사를 보면서 우리 검찰 수사 굉장히 인권을 철저히 존중하는구나. 뭐 특별한 가족에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내놓는 개혁안 네. 의미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는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최 교수님께서 그 입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법 개혁 관련된 법안 처리, 야당이 과연 잘 협조해 줄 것인가 거기에 의문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협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군소야당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야 사실은 덩치도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예. 당선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또 이 야당 분소 정당에 보면 또 거기에 또 반발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어서 과연 이것을 이 시한대로 통과시켜서 지역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협조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반발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만약 그런 반발이 조금 더 뭐랄까요 세력을 얻게 되면 이 새로운 선거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시간이 점점 임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툴을 가지고 예.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또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예. 제가 선거법만 얘기하고 예. 패스트트랙에 이 바로 검찰 개혁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이게 이제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 분리권을 이 선거법과 연동시켰느냐면
과거부터 검찰 개혁은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는 다 통과시키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그런 것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선거법과 연동시켜서 한 묶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 이것을 이번에는 강제화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오늘 이제 당정청 협의회 열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방해를 위한 당정회의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이라는 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 설치 부분이 결국에는 공수처 설치되고 나면 이 조국 일가와 관련된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구하기 위한 그런 명분이 아니냐라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건 거의 자유고요. 이 공수처 설치는 예. 조국 장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공수처의 주요한 목적은 고위공직자와 판사와 검사들의 비리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검사가 검찰총장을 수사해야 될 때 그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기자를 고소했을 때 이런 수사는 검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바로 공수처로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이고 깊은 부정부패가 권력형 비리라면 예. 거기에 검사와 판사 일부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처벌할 수 있는 뭐랄까요 수사기관이 없어서 문제다 해서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번에 조국 사태와는 무관하게 공수처는 국민을 위해서 이 부패의 구조를 깬다는 차원에서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짚고 예.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옛날에 국회에서 열심히 주장해가지고 당시 지금 한국당도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 특별검사제도가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사실과 다른 점은 만일 이런 조사에 대해서 국회가 전 국민이 그 검찰에 맡길 수 없다. 그래 되면 검찰에 혹은 수사가 나왔는데 그 수사 결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은 특별검사를 국회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또 그 재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완전히 새로운 또 제3의 그 중립적인 기관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저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21에서 보도했던 윤석열 접대 의혹 보도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좀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논란은 아직 가라앉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논란? 저는 검찰총장이 그런 큰 사건에 연루됐다고 크게 보도할 정도라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의 크기에 맞는 그런 합당한 논리적 근거가 거기 부족해서 이 보도에 대해서 저는 그게 믿기에는 좀 문제가 많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크게 터뜨렸는가에 대해서는 예.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일단은 검찰총장이라는 수사 최고 책임자를 이런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왜 이런 보도가 이 근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바로 이런 기사를 키웠다 저는 예.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서초동의 이런 모임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권위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보도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보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든 언론 보도에는 거기에 논리적 근거 취재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바로 반박과 그 반박을 재반박하는 내용이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에 충실한 보도라기보다는 의혹이 앞선 보도로 앞으로 이런 식의 보도는 위험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언론 보도 중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얼마나 확인했느냐,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게 있겠는데 지금 김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근거가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윤중천이라는 이분 그 당사자죠. 의혹, 접대 의혹에
또 다른 이제 당사자인 셈인데 그 사람이 그런 진술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한번 끝까지 파헤쳐 가지고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분명히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점의 부분에서 최 시점도 교수님은 또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그 촛불 해가지고 강원 저입니까 서초동 앞에서 9차례나 걸쳐서 검찰총장을 윤석열 총장을 성렬아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면서 압박하던 시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특정한 보도 매체가 특정한 의도와 뭐 특정한 어떤 시기에 기사를 낸 것이겠죠. 그건 자유인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다 보니까 이게 검찰 개혁 움직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검찰 개혁은 그동안 이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안에서 국민들에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일부 언론사에 정보를 흘리는 수법으로 여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 사실을 이런 식으로 공표해도 되느냐. 논두렁 사건을 연상시킨다. 검찰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개혁에서도 피해 사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방지할 것인지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저는 앞으로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철저하게 막는 예.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유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미 죄인이 돼 있는 이런 데는 언론의 보도에 어떻게 보면 자양분을 공급하는 검찰의 그런 잘못된 관행이랄까요? 흘리기 수법 이런 것들이 아직도 건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렇게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접대, 그렇고 예. 네, 말씀하시죠.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보도가 건강에 취약하다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 근데 이게 저 언론은 우리 언론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참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보도가 다 있는 것이고 또 언론의 이런 보도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보도의 성역이 없어야 될 테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과 관심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모든 보도엔 또 스스로 책임도 져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실관계가 스스로 입증될 수 있도록 반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테고 또 하나 이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오래전의 문제입니다. 근데 검찰도 이번에 국정감사에 보면은 배성범 지검장이 다 검사들한테는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태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도 법조 기자를 해봤는데 해보면 사실 검사들한테 이야기 듣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되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당사자들 변호인들이라든가 또는 뭐 수사 기록이라든가 또 그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나면은 뒤에 따라가 보면은 또 그 당사자들 또 업계의 관행들 어떤 수사 그래가지고 조금 기자들이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되게 검사의 전언이 아니라 다양한 취재 방식으로 지지했다는 이야기고 언론사가 자기들의 그 책임을 좀 감수하면서 이제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걸 이번에 갑자기 모든 것이 검찰이 일부러 피의 사실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다르다 그래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그 검사장이라든가 차장검사가 답변한 게 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이런 위험한 시기에 저런 권력자에 대해서 검사가 함부로 비의 사실을 언론에 알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사례만 그러면 보태자면 이번에 KBS하고 김경록 인터뷰 건이 사실은 KBS가 검찰에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에서. 거기에 검찰은 물론 확인은 안 해줬지만 거꾸로 KBS에서 김경록이라는 취재원을 검찰에 정보를 제공해준 이런 사실은 밝혀졌거든요. 말하자면 특정 언론사와 앞서 검찰이 검찰의 수사를 한 사람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취재원을 공개하고 정보를 보고할 것이냐. 저는 검찰의 그 파트너가 되는 것도 언론의 파트너가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지대학교 교수,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